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브랜드의 뿌리가 되는 브랜드 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챕터에서는 브랜드 코어를 기반으로 브랜드 다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여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중 브랜드 버벌 아이덴티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버벌 아이덴티티란 말 그대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브랜드 네임, 브랜드 태그라인과 슬로건,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보이스 및 브랜드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첫 번째 브랜드 네임을 만드는 브랜드 네이밍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네이밍이란 말 그대로 브랜드의 이름을 짓는 것인데요. 어떤 브랜드의 이름을 짓는 것이란 해당 비즈니스의 가장 기초적인 사업 전략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브랜드 네이밍의 본질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돼 같은 카테고리 내의 여러 브랜드와 경쟁해 타겟으로 삼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의 워크플로우는 철저히 마케팅 전략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럼 브랜드 네이밍의 자세한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브랜드 네이밍 워크플로우는 크게 첫 번째, 네이밍 전략을 기획하는 단계, 두 번째, 네임을 발상하는 단계, 세 번째, 네임 선정과 상표 등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세부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네이밍 전략 기획의 단계는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시장 분석, 세 번째, 포지셔닝 전략 도출의 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네임 발상 단계는 네이밍 컨셉 도출과 네이밍 발상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는 검토의 단계와 평가 및 선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앞서 네이밍은 철저히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네임 전략 단계에서는 네이밍의 방향성을 시장의 여러 요소를 분석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네이밍의 전략을 찾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네이밍의 발상 단계는 이러한 방향성을 근간으로 네이밍의 큰 컨셉을 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여러 가지 네임 후보안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개발된 여러 브랜드 네임 후보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면서 후보안을 추리고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 워크플로우는 크게 7가지 세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상세한 업무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브랜드 네이밍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든 가장 우선시되는 시작점과 같은 일인데요.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팀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기업 브랜드나 제품 브랜드의 네이밍 프로젝트는 그것의 배경과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정확히 정의 내려야 그 결과 또한 원하는 방향성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브랜드 네이밍에 관련된 팀과 팀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 생각하는 브랜드 네이밍의 방향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브랜드 네이밍의 목표 설정은 추후 브랜드 네임을 최종 결정하게 될 회사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예를 들어 마케팅 임원, 상품 개발팀 임원, 회사 대표 등을 인터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어떤 회사의 새로운 기업명 개발을 위한 인터뷰지의 예시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팀장이나 임원, 대표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신규 기업명 개발의 배경 및 기업의 중장기 비전과 철학, 미래 신사업 전략, 기업의 사업 경쟁력, 현재와 미래의 주요 타겟 등 네이밍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사업 배경과 사업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밍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신규 사명의 방향성을 이미지 키워드와 경쟁사의 네이밍 유형, 선호하는 네이밍 컨셉 등으로 네이밍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네이밍 방향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물론 이런 인터뷰 내용이 네이밍 개발 시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진 않지만 개발에 참고해 추후 이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의 인터뷰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네이밍 프로젝트 진행 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면 주관부서 혹은 네이밍 개발 업체는 이를 취합하여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 기대 효과를 문서로 정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모든 구성원과 공유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밍 프로젝트에 돌입해 볼까요? 본격적인 네이밍 프로젝트의 시작은 시장 분석으로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밍의 본질은 시장에서 타 브랜드들과 경쟁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도출할 때 기본이 되는 자사, 경쟁사, 소비자에 대한 조사, 즉 3C 분석을 통해 네이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장의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즉 우리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위에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OT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OTT 서비스의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C 분석의 첫 번째는 자사 분석입니다. 즉 우리가 출시할 브랜드에 대한 분석인데요. 네이밍 프로젝트의 자사 분석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음의 세 가지 가장 주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네이밍 시 강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약점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의 프로젝트인 삼성전자의 신규 OTT 서비스의 강점은 삼성전자 하드웨어의 시장 점유율을 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TV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하드웨어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OTT 서비스를 삼성전자 하드웨어의 기본 앱으로 탑재한다면 비용 효율성과 시장 진입 속도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역시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하드웨어 제품 중심의 기업 이미지로 삼성전자의 콘텐츠 플랫폼에선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OTT 서비스 브랜드는 어떤 차별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자사 분석 시 해야 할 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들과 신규 브랜드의 관계 설정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기존 브랜드의 네이밍 컨셉을 신규 브랜드 네이밍에 접목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 네이밍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기업 브랜드 네임으로 삼성, 제품 브랜드 네임으로 갤럭시 등 다양한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데요. 신규 OTT 브랜드 네이밍 시 이러한 기존 브랜드 네임을 접목시킬지 말지 정하는 것입니다. 신규 브랜드 네임에 기존 브랜드 네임 컨셉을 접목시킬지 여부는 브랜드 레버리지 효과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브랜드 레버리지란 기존의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를 활용해 신규 사업, 즉 신규 브랜드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예시는 브랜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기존 보유한 브랜드 네임의 인지도와 파워를 신규 OTT 서비스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다음은 기존 보유한 브랜드 네임과는 별개로 아예 신규 네이밍을 한 OTT 서비스의 예입니다. CJ의 티빙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크게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네임을 신규 브랜드에 적용시키느냐 아니냐로 네이밍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기존 브랜드 네임의 인지도와 파워를 신규 브랜드에 이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기존 브랜드 네임의 소비자 연상 이미지가 신규 브랜드의 방향성과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존 브랜드명과 아예 상관없는 신규 네임을 개발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 시 브랜드 레버리지 활용 여부는 초기 임원 인터뷰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 초반에 기존의 브랜드명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개발 방향성으로 확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네임 개발의 폭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 분석의 세 번째 고려사항은 광고 예산입니다. 이 광고 예산에 따라 브랜드 네임의 방향성도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 브랜드의 광고 예산이 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 카테고리인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직관적인 네이밍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거나 암시적인 네이밍은 소비자가 해당 네이밍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표현하는지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 기간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예산이 적은 스타트업일수록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연상시키는 직관적인 네이밍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자사 분석 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타사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 시 타사 분석은 경쟁사의 브랜드 네임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인데요. 브랜드 네임은 인지 용이성과 고유성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다음에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명칭으로 TV나 모바일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카테고리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스피린, 크리넥스와 같이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 네임을 보통 명사로 인식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서술적 브랜드 네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가 포함된 브랜드 네임을 뜻합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와 홀리데이 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서술적 브랜드 네임 개발 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를 변형 없이 사용하면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명어를 다른 단어와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암시적 브랜드 네임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주는지 암시적으로 표현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테슬라와 트로피카나가 있습니다. 암시적 브랜드 네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진 않지만 브랜드의 특성이나 성격을 소비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연관된 단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해 상표 등록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도 높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임의적 브랜드 네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성 없는 일반 명사를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애플, 도브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어적 브랜드 네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를 뜻합니다. 기존에 없던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기는 쉬우나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롤렉스, 코닥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유성과 인지 용이성을 기준으로 브랜드 네임을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브랜드 네임이 보통 명칭 브랜드 네임 유형에 가까울수록 인지 용이성은 높으나 고유성은 낮아 상표 등록 가능성이 낮고, 조어적 브랜드 네임 유형에 가까울수록 인지 용이성은 낮고 상표 등록 가능성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 네임 개발 시 시장의 경쟁 상황과 자사의 마케팅 예산 등을 고려해 인지 용이성과 고유성을 어느 정도 네이밍에 반영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암시적 브랜드 네임은 고유성과 인지 용이성이 균형 있게 충족되어 네이밍 개발 프로젝트 시 자주 선택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럼 가상의 프로젝트인 삼성전자의 OTT 플랫폼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와 관련해 경쟁 브랜드를 위에서 언급한 네임 유형으로 분류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OTT 플랫폼 브랜드 네임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니 그게 서술적 브랜드 네임과 암시적 브랜드 네임, 임의적 브랜드 네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술적 브랜드 네임에 속하는 OTT 브랜드 네임은 이미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기존 브랜드 네임이나 심볼을 활용해 OTT라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술어인 TV, 플레이, 비디오를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브랜드 레버리지 전략의 하나로서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를 활용하면서도 OTT라는 서비스를 쉽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암시적 브랜드 네임에 가까운 브랜드 네임은 OTT 서비스를 연상할 수 있는 TV나 넷, 영화의 미국식 슬랭인 플릭스, 왓치 등을 조합하거나 변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CJ그룹에 속한 티빙은 앞서 언급한 애플 TV나 쿠팡 플레이와는 다르게 이미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를 확보한 브랜드 네임인 CJ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룹을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이 OTT 서비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내부 브랜드 관리 정책상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보유 중인 브랜드 네임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목시킬지 말지 또한 신규 브랜드 네임 프로젝트 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임의적 브랜드 네임에 속한 웨이브의 경우 앞선 두 가지 유형에 비해 해당 브랜드가 OTT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데 더 많은 마케팅적 수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OTT 사업자들의 브랜드 네이밍은 첫 번째,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와 파워를 지렛대 삼는 방향. 두 번째, OTT라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인지시키는 방향. 세 번째, 직관성은 낮지만 고유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각 사업자의 브랜드 자산과 사업 전략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프로젝트인 삼성전자의 OTT 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역시 위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성이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최소화하는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소비자 분석입니다. 소비자 분석의 대표적 방법론은 핵심 타겟을 최대한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표본화해보는 페르소나 분석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핵심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정보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광범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해봄으로써 현재 OTT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이용 행태, 페인 포인트 등을 정의해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점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메조미디어의 2022년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소비자가 OTT 서비스를 고를 때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첫 번째, 서비스 이용 요금, 두 번째, 최신 인기 콘텐츠 유무, 세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OTT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고객들도 36%나 돼 이미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용료와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쟁력이 충족된다면 신규 사업자 또한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브랜드 네이밍 시 콘텐츠의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연상시키는 브랜드 네이밍의 방향성 또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C 분석을 통해 신규 브랜드 네이밍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자사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 점유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브랜드 자산인 삼성과 갤럭시 등의 기존 브랜드 네임을 접목시킬지 말지가 주요 판단 사항이 될 것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서비스 요금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OTT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어떤 차별적 어필을 할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밍 프로젝트를 위한 시장 분석이 끝나면 다음은 이를 토대로 네이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노출합니다. 먼저 경쟁 브랜드들을 가상의 네이밍 프로젝트의 두 가지 큰 기준인 브랜드 레버리지 유무와 인지 용이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포지셔닝 맵에 위치시키고 삼성전자 OTT 서비스 브랜드 네이밍의 방향성을 설정해 봅니다. 해당 네이밍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플 TV, 쿠팡 플레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브랜드 네임 자산을 활용하는 방향, 둘째는 TV인과 같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간 부서에서 삼성의 세계적인 디지털 기기 점유율과 브랜드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첫 번째 방향으로 의사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의 방향성은 삼성 플러스 땡땡이나 갤럭시 플러스 땡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 워크플로우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인 목표 설정, 시장 분석, 포지셔닝 전략 도출을 마쳤고요. 이를 통해 네이밍의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여러 가지 브랜드 네임의 후보안을 발상하는 크리에이티브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네이밍 컨셉 도출과 네이밍 발상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밍 컨셉 도출이란 구체적인 네이밍 발상 전 네이밍의 방향성을 컨셉 키워드로 구체화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이밍 발상 시 발상의 방향성을 좁히고 컨셉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밍 컨셉은 무엇을 기반으로 도출할까요? 네이밍 컨셉 도출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앞서 시장 분석에서 도출한 자사의 강점입니다. 경쟁자와 차별되는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네이밍의 방향성을 설정해 봄으로써 강점을 부각하는 브랜드 네임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진행한 자사 분석 중 삼성이 출시하는 OTT 서비스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인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키워드에서 네이밍 컨셉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디지털 기기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업의 규모감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인식은 삼성이 출시할 OTT 서비스의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가격을 제외하면 오리지널 콘텐츠의 질과 양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거대 기업의 OTT 서비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리지널 콘텐츠의 질과 양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컨셉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메가 콘텐츠 허브. 메가 콘텐츠 허브의 메가는 삼성 OTT 서비스의 규모감을, 콘텐츠 허브는 서비스 내용과 방식을 표현합니다. 해당 네이밍 컨셉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네이밍 발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밍 발상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네이밍의 재료가 되는 키워드를 네이밍 컨셉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통 키워드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줄기, 나무 잎으로 퍼져나가듯 뿌리 역할을 하는 컨셉 워드, 줄기 역할을 하는 키워드, 나뭇잎에 해당하는 소스 워드로 구분하여 키워드 트리를 만듭니다. 그럼 앞서 설정했던 삼성 OTT 브랜드 네이밍 컨셉인 메가 콘텐츠 허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볼까요? 우선 앞서 포지셔닝 전략에서 설정했듯이 네이밍의 방향성은 삼성 플러스 땡땡 아니면 갤럭시 플러스 땡땡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OTT 서비스의 규모감은 삼성이나 갤럭시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고, OTT 서비스를 나타내는 단어를 네이밍 컨셉에서 추출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뿌리에 해당하는 컨셉 워드는 OTT 서비스를 나타내는 콘텐츠 허브입니다. 그럼 해당 컨셉 워드를 통해 두 번째 줄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추출해 볼까요? 키워드 추출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콘텐츠에 연관된 대상을, 두 번째는 콘텐츠와 연관된 행위를, 세 번째는 허브와 연관된 대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와 연관된 대상의 키워드로 TV, 비디오, 채널 등과 같은 키워드를 추출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콘텐츠와 연관된 행위에 대한 키워드로 watch, 플레이를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브와 연관된 단어로는 센터, 베이스, 네트워크 등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컨셉 워드인 콘텐츠 및 허브를 바탕으로 8가지 키워드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이러한 8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소스 워드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TV와 연관된 단어로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 쇼, 시리즈, 프라임 타임과 같이 말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추출된 단어들은 브랜드 네이밍 시 그 재료가 되며, 이러한 재료 단어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쓰게 됩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OTT 서비스의 네이밍 방향성은 삼성 플러스 땡땡 혹은 갤럭시 플러스 땡땡이고, 따라서 이들 단어들과 결합할 재료들을 다음의 단어들에서 찾아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 네임 후보안을 발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밍 컨셉 도출과 네임 발상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 브랜드 네임 후보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네임 선정과 상표 등록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첫 번째 검토 및 필터링, 두 번째 평가 및 선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검토 및 필터링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후보 네임 안에 상표 등록 가능성과 마케팅 활용 시 온라인 상에서 같은 이름의 포털이나 기타 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통 기업의 상표 등록을 위한 검토는 특허 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업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 브랜딩 회사를 고용해 외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해당 브랜딩 회사와 연계된 특허 법인에서 네임 후보안들에 대한 상표 검토를 진행합니다. 브랜딩 회사를 고용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네임 개발을 할 시에는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특허 법인의 검토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어떤 네이밍 프로젝트의 네임 후보안 상표 검토 보고서 예시입니다. 상표 검토 보고서에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할 상품류가 있고, 해당 류에서는 상표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특이사항이 있는지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네임 후보안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온라인 사이트나 앱 서비스 등이 있는지 포털 검색 결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인의 전문적인 상표 등록 가능성과 포털 검토를 통해 상표 등록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후보안은 제외시킵니다. 자, 이렇게 특허법인을 통해 상표권 등록 검토까지 마친 후보안들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고되고 이를 통해 최종 하나의 네임안으로 추려집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네임안의 최종 보고 전 몇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네임 후보안의 선호도 조사, 두 번째는 네임 후보안 평가표입니다. 첫 번째 선호도 조사는 소비자들의 네임 후보안에 대한 호감도나 인지 용이성을 바탕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임직원과 네임 개발 관련사, 필요에 따라서는 리서치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데 보통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선호도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선호도 조사는 브랜드 네임 후보안 최종 보고 시 마지막 장표에 첨부돼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브랜드 네임을 확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네임 후보안 평가표입니다. 네임 후보안 평가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브랜드 네임 후보안을 평가하는 기준표가 되는데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억의 용이성, 암시성, 차별성, 보정 연상성, 법적 보호성의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호도 조사와 평가표가 준비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어떤 사안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되었을 때 최종안이 결정되는 기준이나 그 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리더는 실무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리더는 실무진의 의견보다 본인의 감을 더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규 브랜드 네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생각을 사전에 캐치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때문에 네이밍 프로젝트 시작에 임원진 인터뷰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인 표현 없이 계속 후보안에 대해 거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 네임 개발 프로젝트는 2차, 3차, 때로는 4차 보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종 의사결정권자 보고를 통해 결정된 브랜드 네임 후보안은 특허 법인을 통해 상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 7단계의 브랜드 네이밍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태그라인과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